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를 봤고요. 동그라미 2번에 중개업 정의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세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다 중개업,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중개업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용어의 정의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중개업인데, 중개에 대한 기본 그림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갑거리 거래하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 기본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어의 정의니까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 가닥으로 나눴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상관없고요. 을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의 의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받아도 상관없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개를 해주는데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안 받고 무료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해줬잖아요. 무료 중개인은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무료로 해주는 행위는 보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업이 뭐냐? 중개를 영업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1회 정도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돼요. 영리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게 되면 추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영리성이 없는 행위는 절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해야 돼요.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잠깐 연습해 볼까요?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내 아파트 팔려고 한다. 이 아파트 살 사람 좀 소개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중개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계속성이 없는 거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정도 한 것은 그럼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 아파트 팔아달라. 팔아줬어요. 근데 보수 안 받았어요. 아는 사람이라. 또 옆 사람도 팔아달라고 해갖고 또 팔아줬어요. 그리고 보수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중개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안 된다. 보수를 안 받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개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중개 대상 물에 대한 5가지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소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꼬로 이게 뭐다? 중개업이다. 그럼 처음서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이 될 일이 없어요. 중개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말씀드린 권리금 거래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있습니다.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아가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있어요. 중개업 안 되는 거죠. 나아가서 컨설팅,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해줍니다.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이거 중개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거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어요. 왜 중개업 정의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설 등록이 뭐냐? 등록이 뭐냐? 이거는 일종의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영업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이유는 이 등록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록은 영업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을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와요.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 정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중개 수수료라고 그동안 불러왔죠. 이게 이제 우리는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라는 말은 사실은 얼른 바꿨어야 돼요. 수수료가 아니고 이제 보수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인데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 보수예요. 그럼 중개 보수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해놨잖아요, 법에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를 한 푼이라도 넘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처벌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등 해주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보수 초과로 걸릴 일이 없어요. 권리금 거래 소개를 해주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초과로 처벌될 일이 없어요.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했을 때만 우리 법이 정해놓은 보수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개업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 정의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뭐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중개에 관한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중개업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3번. 개업공사가 나와 있죠?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랬죠? 개설 등록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이게 자연적인 의미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등록한 자가 개업공사예요.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영업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군구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지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이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번에 용어의 정의를 이제 물어봤었는데 예를 들면 한번 해보죠.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OX X예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또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역시 X예요.
등록을 한 자가 바로 개업공사예요. 용어 의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 이제 정확히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종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종별이라 한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뭐냐면 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공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이자가 있고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여러분들처럼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개설 등록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 따고 나서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시군구에 가서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누구냐면 말 그대로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법인 설립해갖고 내가 개설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소위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차츰 공부하는데 이 중개인이 누구냐면 우리 국법시대 오늘 연역을 지금 공부 안 했는데 중개업에 대한 연역 우리 지금 현재 1회 시험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1985년도에 1회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자격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개영업법. 이게 있었는데 소개영업법 시절에 시구 읍면장한테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중개업을 하겠다 하고 신고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름 아닌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요 중개인 사무소라고 써 있을 거예요.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개인 사무소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 국법시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출신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하고 되신 분이 있고 허가받고 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차츰 알게 될 거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겠다 하고 그때 시구읍면장한테 신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러요. 중개인. 예, 중개인. 중개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분들은 등록 간주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분들은 신고증 받거나 허가증 받았고 되신 분들인데 등록증으로 전부 다 바꿔줬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으로. 그래갖고 등록 간주된 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은 개업공사가 맞다는 얘기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의 차이는 개인이라는 점은 둘 다 똑같아요. 법인과 대비했을 때. 근데 공인사인 개업공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인들은요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주 정도에 이걸 공부하는데 중개인들은 업무적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 있잖아요. 이분들은 서울특별시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 경매 업무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생체로 들어봤죠? 네. 경매.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분석을 해주고 물건을 소개해주고 나아가 법정에 가서 대리를 해줄 수 있어요. 직접. 원래 이 업무는 변호사 업무예요. 변호사 업무인데 이걸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허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법인인 개업공사는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매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격증에서 유래하는 차이가 더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분들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고 경매 업무를 못한다. 이 차이가 있고 자격증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중개인 있잖아요. 거기 그저 박스 밑에 2페이지 박스 맨 밑에 중개인 이렇게 돼 있지 조그맣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 개혁공사 일어났죠 지금. 이게 중개인의 정식 명칭. 그러니까 이게 중개인이 우리 현재 공사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법은 항상 그 호수가 있거든요. 법 제7638호 부칙. 법은 부칙이 있죠. 본문이 있고 부칙이 있는데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길지 않아요? 기니까 중개인이란 말을 그대로 국법시대에 쓰던 용어로 쓰는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중개인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만 해서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 자가 누구라고요? 중개인. 그래서 현재도 존재한다.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이 약 10만 명이 지금 넘어섰어요. 전국적으로. 이 중에 25%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서울의 중개업소가 몇 개? 2만 5천 개 정도 있어요. 원래 30%였어요, 서울이. 근데 서울이 지금 현재 부동산 충격 한번 받으면서 문을 많이 닫았고 또 지방 쪽에 많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프로테이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약 25% 정도가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이번 29일을 빼고 한 40만 정도가 있어요. 40만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개설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예요. 그럼 10만 명 중에 중개인이 어느 정도 될까? 이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한 4천 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으니까 10만 개 중에. 그러니까 제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전체 중개업소가 전국적으로 7만 개가 안 됐어요. 한 6만 개 정도, 5만 5천에서 6만 개 정도 됐었는데 이 중에 중개인들이 2만 5천 개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다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문 닫고 그래갖고 이분들은 문을 한번 닫아버리잖아요. 폐업을 하면요. 다시는 자격증 따기 전에는 중개업을 못해요. 중개인은 개설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득권만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천 문 정도 이제 남아있는 걸로. 당연히 안 되죠. 다음 주에 공부해요. 등록증이 양도돼야 안 돼요. 자격증이 양도돼도 안 되고. 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중개인들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4번에 공인중개사 정의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랬죠? 자격을 취득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그럼 공인중개사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는 뜻이냐면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 취득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럼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개업공사. 우리는요.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공사란 말을 완전히 달리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이분입니다. 그럼 이 공인중개사 종류도 세 가지가 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공인중개사도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개업공사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업공사 종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종류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개업공사인 공인중개사 둘이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되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어요. 구청에 가서.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돼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예요. 이해되세요? 다음 두 번째.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일반 공인중개사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이분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분이에요. 장롱면허. 그렇죠. 서랍 속의 공인중개사,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 혹자는 거실벽의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있죠. 왜 거실벽이냐?
우리 집안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합격하여 영광스럽게 자격을 취득했으니 거실벽에 걸어놓고 길이길이 후손에 빛내기 위해서. 일반공인중개사. 이분이 바로 일반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분. 공인중개사예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40만 중에 한 20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5번의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5번.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세요. 소속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다음에서 끊어보시고. 로서 다음에서 끊어보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랬습니다. 자, 그럼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지금 네 가닥으로 나눴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은 일단 무시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는데 사원 임원은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그러면 소속공사라는 것은 개업공사에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럼 한마디로 소속공사는 개업공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인 공인중개사를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물론 임원인 공인중개사가 있긴 있는데 그 자는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자가 바로 소속공사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 있죠? 이게 뭘까? 보조한다는 말도 이해돼요.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운다든가 이런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중개 업무가 뭘까? 여기서 미리 한번 이거 치고 갑니다. 아까 중개 기본 그림이 토지를 갑과 을이 사고 판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A의 업무 활동을 따져볼까요? A의 업무 활동 따져보면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받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정보 알아야 되죠. 그럼 토지장을 떼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봅니다. 다 등기부 떼봐요. 그리고 현장 가서 살펴도 보죠. 을이 이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을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야 되죠. 그럼 물건 정보에 대해 브리핑하는 업무를 뭐라고 하느냐? 확인 설명이라고 그래요. 일단 들어두세요.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을이 현장 보자하겠죠. 현장 안내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계약서 작성해 줘야 되겠죠. 계약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브리핑했던 내용을 문서로 써서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예요, 이게. 그럼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줘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잠금 치고 다 업무가 끝나게 돼요. 물건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 A의 업무 활동 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업무가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해주고, 확인 설명 써주고. 그죠? 이게 핵심적인 업무예요. 이 세 가지 업무를 우리는 소위 뭐라 그러냐? 중개 업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현재 우리 공인사법은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자는 직원일지라도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할 수 있어요. 확인 설명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사의 차이는 사장과 직원의 차이죠. 개업 공사는 사장이에요. 대표고 소속 공사는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둘이 자격증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전에는요, 공인중개사법 전에는 중개업법이었어요. 중개업법 전에는 소개업법이었고,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정확하게 2005년도까지는 우리 소속공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계약서 못 썼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자격증인데 직원하고 사장 차이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용어의 정의에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 소속공사는요, 사장과 똑같이 확인 설명할 수 있고
계약서 쓸 수 있고 설명서 쓸 수 있어요. 다 그대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중개 업무다. 그 밖에 이제 보조 업무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가 반면에 자격증도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6번에 나와 있죠. 6번 중개보조원. 그럼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어보세요. 공인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 밑줄 쫙 그으시고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용어 의정인데 중개보조원은 용어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출발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예요. 개업공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가 중개보조원이에요. 이 자가 용어를 사무원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필 왜 이 보조원이라고 썼는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있는 표현이고 다른 전문 자격증들은 보조원이란 말 안 써요. 전부 다 사무원이란 말 표현 씁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조원이란 말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중개사무소 다녀오셨죠? 근데 명함을 받아봤을 때 보조원이라고 명함 찍힌 거 보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써있다고? 실장. 그렇죠. 이게 실무적으로 쓰는 실장이에요.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데 실장님들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장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하고 있죠 지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중개 업무라는 걸 소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실무에서 실장님이 모두 브리핑? 하죠. 계약서도 쓰죠? 설명서도 쓰죠? 이게 현실과 이론의 차이예요. 그럼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중개보조원은요. 확인설명서, 계약서 다 못 써요. 브리핑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업무 영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냐면요. 실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요. 대강의 브리핑합니다. 현장 안내 다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약서 작성 다 해요. 확인하면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출력쫙 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단계에서 직접 다시 해요. 브리핑 다시 하고 직접 자필하고 도장 찍어요. 그럼 이건 보조 업무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계약서를 직접 출력해갖고 본인이 브리핑하면서 자필하고 도장을 찍어버렸다. 개업공사 안에. 그럼 이건 바로 대여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브리핑도 하고 현장 안내도 하고 현장 안내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계약서를 출력을 한다. 여기까지는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개업공사가 계약 단계에서 직접 브리핑하고 설명서에 자필하고 도장 찍고 계약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이것은 대여가 아니에요. 대여가 아닙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OX. X예요.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되고 12월 달 됐을 때 이제 실무하신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실무하신 분들은요, 중개법 엄청 어려워요, 이거. 실무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그리고 아니할 말로 이걸 공부 안 했을 때는 진짜 아니할 말로 겁대가리 상실하고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맨 쳐버리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일 못하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인 실장님은 모두 할 수 있죠, 이거? 소속공사인 실장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분,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이 두 분은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통칭하여 앞으로 우리가 뭐라 볼 거냐? 이분들을 통칭하여 고용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은 소속공사와 중개보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지금 6가지를 다 봤는데 명심할 게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업으로 하면 뭐라고 이게? 중개업이다. 그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사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직원인 공인중개사를 얘기하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3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지금 구성을 제가 그려놨는데 지금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A가 계시는데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A가 이분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업공사. 자격증이 있고 지금 대표라고 돼 있죠, 이분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분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갑이 계시는데 갑이 있고 이분이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이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 맞죠?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이분을 앞으로 제가 소공사라고 부르거나 소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실무에서는 소공이라고 많이 불러요. 소속공사를. 그래서 소공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는 이제 개공사라고도 하고요, 개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을이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고, 직원이에요. 그럼 이분을 뭐라 한다고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사무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인자가 사장, 자격증이 있고 이분은 개업공사. 그 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소속공사.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에요.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중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인이 들으시면 엄청 불쾌할 일입니다. 중개인은요, 분명히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한 명이에요. 사장. 맞죠? 등록 간주된 분이니까. 근데 중개보조는 그야말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실장님이에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개, 이제 앞으로 용어들.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사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를 일단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다 받고 이제 13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갑니다. 우리 법 제3조인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 중개대상물은요, 우리 법 제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문을 제가 안 실었는데,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법 제3조에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이랬어요. 그 다음에 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이라는 걸 봤더니 세 가지가 더 있더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법, 소위 법 제3조, 조문의 표시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법 제3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가지를. 근데 앞으로는 법정자 빼고 중개대상물 해도 이 5가지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민법 시간에 이걸 공부하고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공부하는데 더 이게 2가지를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이거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했으면 이거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이 3가지를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이 3가지를. 근데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이 3가지는 일단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준부동산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등기 등록된 재산 중에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도 등기하고 등록하고 전부 다 저당 잡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 중기라고 전에 불렀었는데 건설기계 아세요? 포크레인.
이것도 저당 잡고 그러죠, 다. 그 다음에 비행기 있잖아요. 이거 항공기. 이것도 지금 등록되는 거고 저당 잡거든요, 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해요. 원래 저당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성립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동산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준부동산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중개대상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정착물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중에 모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와 있어요. 이 세 개,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항공기 거래를 소개했거든요.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그러면 자동차 거래 소개했습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기계, 세탁기,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죠? 일단 여기까지고. 그러면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뭐고 임목, 공장재단, 광역재단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그럼 토지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법 시간에 공부해요. 민법 시간에도 토지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서 미리 언급만 하고 합니다.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죠.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토지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토지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땅바닥 자세히 쳐다보면 선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이건 도면상의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도 임야도 본 적이 있죠? 지적도. 그렇듯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공시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할 거냐 하면요, 경계라 부를 거예요. 경계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을 필, 한 필 또는 필지라고 불러요. 필 또는 한 필지 이렇게 불러요. 이게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기. 그러면 필마다 지번이 하나 부여되겠죠? 필마다 면적이 하나 결정돼요. 필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단위는 결국 필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 단위로 거래시켜야 돼요. 그러나 한 필의 일부예요. 한 필의 일부는 분필이라는 걸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가 없어요. 팔기 위해서는 분필해야 돼요. 필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분필하지 않고도 이거 세를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럼 이 거래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한 필지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민법하고 공시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필이 토지의 등록단이라는 것만 일단 이해해두세요. 이게. 다음 두 번째 건물. 건물은 건축물 이랬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건물은 토지가 필 단위로 거래되듯이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근데 건물은 토지와 달리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객체를 못한다고 그랬죠. 분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물은 이와 달리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민법 시간에 공부해요. 이런 건물이 뭐가 있나요? 아파트, 상가, 맞죠? 이걸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집합 건물. 그래서 각 세대별로 모두 소유권이 다 있어요. 아파트는. 그래서 그게 구분 건물이고요.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방 4칸 있어요. 방 한 칸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방 한 칸 비었습니다. 이 방 한 칸을 팔아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방 한 칸 팔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 못 팔듯이 방 한 칸 못 팔아요, 이제. 근데 이거 세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방 한 칸도 중개사물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소유권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이해되세요? 팔아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분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방 한 칸은. 근데 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제 민법 시간에 이거 구분 건물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세 누구한테 놓아야 됩니까? 방 한 칸.
누구한테 세놔야 되냐고. 이쁜 아가씨한테 놔야 됩니다. 왜요? 아, 더 무섭습니까? 아, 그래요? 한번 뛰어보셨구나. 중개사에서 여자는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 여기까지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착물 그랬죠? 자, 정착물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정착물 이랬는데 토지 정착물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건물이에요. 정착물은 쉽게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착물을 잠깐 나열만 해볼게요. 토지 정착물. 이게 토지거든요. 여기 건물 서 있어요. 나무들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스팔트 포장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담장도 서 있고, 여기에 암석 이만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도 있고 교량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 나무들 20개 집단, 그 다음에 이거 감나무라고 그랬죠? 감나무.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 담장, 암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모두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끊었을 때 건물은 분명히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지금.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 맞죠? 그러니까 건물은 분명히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아요. 우리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물로 보는 법제도 있어요. 저쪽 북유럽 쪽에. 별개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고요.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개론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중개사물이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건물은. 근데 이쪽 나무들 있죠. 그다음에 이거 감나무라고 하는데 미분리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은 이 상태에서는 독립중개사물이 안 돼요.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죠, 지금. 뭔 얘기냐면 저 산을 내가 샀어요. 그럼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죠.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산 사람 거예요. 그럼 그걸 뽑아내서 별도로 팔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그건 부동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중개사물 범위를 봤더니 이거 중부동산까지 안 나오면 모두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결국은 동산은 중개사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수목은 독립중개사물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다 대고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잖아요. 명인 방법을 갖춘 소유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거예요. 그럼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29회 때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거는 민법 시간에 명인 방법을 조금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가 있어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토지를 산 겁니다. 그럼 이 나무들은 내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뽑아내더라도 부동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은 당연히 토지를 처분하면 나무는 당연히 따라가죠. 당연히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다 내가 새끼줄을 둘러쳐가지고 이거 한민우 거다 하고 편말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누구를 인식하도록 했느냐? 이 수목 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인식하도록 해놨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게 되면요, 토지를 팔더라도 이거는 독립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토지를 팔더라도 이건 당연히 따라가진 않아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갖추지 않으면 이 수목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요. 그냥 산 사람 겁니다. 근데 명인 방법을 갖췄잖아요. 그럼 이거는 별개로 소유권이 인정돼가지고 토지를 팔더라도 이거 당연히 안 따라가요. 그럼 이것만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된 이제 공시 방법인데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민법 시간에 공부할 거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할 거는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소유자를 인식하는 방법을 갖춰놓은 거예요. 소목의 집단이 누구 건지. 미분리 과실 있죠. 분리되지 않은 과실, 감나무. 이 감에다 대고도 명인망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망을 갖춘 미분리 과실,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명인망법이라는 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순환 때 더 설명할 거예요. 민법 시간 한번 들을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담장, 암석 같은 거는 토지로부터 분리시키더라도 독립부동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주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착물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X죠. 건물만 되고 명인만을 갖춘 소유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렸어요. 대표적으로 건물이 또 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착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건물이 대표 주제하고 정착물 중에 그다음에 명인망물 갖춘 소목입단이 또 중개상물이 될 수 있죠.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정착물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임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임목.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임목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요. 설립자의 나무목자예요, 이거.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토지가 있거든요. 나무를 쫙 심어놨어요. 토지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해봤거든요. 감정을 해봤더니 토지는 감정가가 1억이 나왔어요. 근데 나무를 감정을 해봤더니 나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감정가가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예요. 저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하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당권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라든가 준부동산의 성립함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나무에만 대고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임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 20개 집단에 대고 저당을 잡을 길을 터준 거예요. 어떻게 잡도록 했냐면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만들어요. 임목 등록 원부. 이게 건축물 우리 짓게 되면 건축물 대장 만들죠. 그렇게 만들듯이 임목 등록 원부를 쫙 만듭니다. 임목 등록 원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것은요. 이 20개는 제한이 없어요. 수종, 수량, 수령 제한이 없습니다. 단 한 그루는 안 돼요. 무조건 20개 집단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목 등록 원부를 쫙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첨부해 등기소에 가가지고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공부하는데 보존 등기란 말은요. 최초의 등기를 얘기해요. 우리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 짓게 되면은 그 보존 등기 하거든요. 그게 이제 최초의 등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등기를 얘기하는데 그래갖고 이게 임목에 대하여 등록 업무를 첨부해갖고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라는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20개 집단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했죠. 근데 이게 보존 등기 했잖아요. 토지와는 독립부동산이 돼버려요. 20개 집단이. 그럼 독립부동산이 됐다는 얘기는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를 팔더라도 임목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등기도 돼 있죠?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임목은 한마디로 이거네요. 한마디로 등기한 20개 집단이에요. 나무에 대고 등기해놨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평생 중개를 하면서요, 임목을 중개할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저기 강원도 영월부에 와서 뭐 중개하지 않는 이상은 임목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임목이 저게 바로 한마디로 등기한 20개 집단 얘기예요. 그럼 여기 명인망모를 갖춘 20개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하고 임목하고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둘 다 집단은 똑같아요. 얘는 등기가 돼 있고 얘는 등기가 안 돼 있고. 그럼 얘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명의만물 소속집단 저당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뭐라고요? 임모. 이게 중상물이에요. 그럼 일반 수목의 집단은 중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임목이 바로 이거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같이 갑니다. 내용이 둘이 같아요. 같은 법에 있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이 갑니다. 이게 공장 부지예요. 이 공장 부지에 공장 건물 서 있고요. 기계들도 있고 전선들도 있고요. 전주도 있고 공장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로, 궤도도 있고요. 나아가 이 공장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이른바 공업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 부지는 2억이 나왔습니다.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계 있죠? 기계는 5억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공장의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예요.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길 아직 민법 공부를 안 했지만 저당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성립한다, 동산에 성립한다. 부동산에 성립하죠. 그러니까 저당은 부동산에 잡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기계가 왜 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자동차 무지하게 잘 움직이죠? 근데 뭐로 보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쓰면 동산이 움직일 동이에요. 맞습니다. 움직일 동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다음 부동산은 아니 불자를 붙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요. 이게 법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민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어요. 민법에. 그래서 지금 정착물의 대표주자가 뭐라고? 건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의 성립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기계는 정착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정착물은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정착물. 그러니까 기계는 물론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정착물도 기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떼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기계는 결국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착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기계는 결론적으로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요. 이제는 움직일 수 있어서 동산, 부동산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정착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게. 그럼 기계는 정착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산이에요. 그럼 이거 저당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 등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게 재단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1번 건물, 2번 기계, 3번 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작성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최초의 등기라고 그랬죠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전체가. 그러면 전체로서 한 개가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전체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재단에 들어있는 거, 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이 건물일지로 별개로 떼서 팔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럼 결론이에요. 공장재단은 뭐냐?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그럼 광업재단은 뭐냐?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재설비 있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단은 하나로 묶어서 등기를 해놓았다는 얘기죠, 이거.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결국은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서 산업단지 같은 데서 중개하잖아요. 그러면 공장 전문 중개업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서는 공장재단을 보게 돼요. 이게 그래서 공장재단은 결국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그러면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개별적으로 이걸 계약서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기 때문에. 이해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당을 잡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중부동산 세 가지 이거 있잖아요. 세 가지. 실무적으로 거의 부딪힐 일이 없어요. 주로 토지 건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다섯 개 중에 들어가 있지가 아니한 이런 기계, 세탁기, 냉장고, 권리금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개사물 다섯 가지 개념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아니 실무적으로 보면 중개업소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거래 시키던데 중개사물이 아니라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중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중개 대상 무리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의문점이 처음 들으신 분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무리냐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소개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이 금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권리금 거래 소개 우리 중개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금지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거래 소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수받아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자동차 중개사물 아니라고 그랬죠. 자동차 거래소가 우리 개업공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업으로 자동차 거래소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자동차 거래소개는요, 자동차 관리법이 규제하고 있어요. 그럼 법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거래소개는 일정한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박 소개할 수 있느냐? 선박도 있는데 선박도 준부동산이에요. 선박 소개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해요. 이것도 중개사물 아닌데 선박 소개업은 해운법에 따라서 선박업 등록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법이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항공기 소개업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왜?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능력 담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중개 대상 무리냐의 문제와 소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런 거고요. 똑같이 암석 똑같아요. 암석 중개사물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땅 홍기통이 옆에 아주 이상한 돌이 있는 거야. 종이업자가 와갖고 이거 팔래 나한테. 근데 팔라는데 소유자를 몰라요. 그래갖고 중개업자 와갖고 이거 거래 소개해달래. 그럼 그 거래 소개했다 하여 중개가? 아니잖아요.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법이 별도로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중개 대상 무리냐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문제예요. 구분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규제를 한다면 그 법에 따라 돼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건은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이 다섯 가지 물건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으로 했잖아요. 영업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섯 가지가 아닌 권리금 거래 소개했다든가 일세, 자동차 거래 소개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 거래 소개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동차 소개업은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버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중개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칙 부분이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이 깊이 들어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이게 총칙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들어보면 민법 총칙이 진짜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도 총칙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갑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등록을 나갈 거고요. 아무튼 뭐 첫 시간 그 첫 주를 지금 진행했고요. 아무튼 뭐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듣기만 하시고 그냥 덮어둡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수업 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